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3월 13일 금요일이고요. 내일 토요일은 3월 14일, 이른바 화이트데이죠. 서로 사탕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탕이나 초콜릿을 꼭 주진 않더라도 오늘 하루는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을 한 번쯤 생각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스 피케티 교수가 새로운 논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21세기 자본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한 내용, 자본 수익률이 경제 수익률을 항상 앞선다라는 공식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 수익률을 이른바 R이라고 하고요. 경제 성장률을 GDP의 G라고 해서 R이 G보다 항상 크다. 이것이 세계의 부의 불평등을 가져왔다는 것이 21세기 자본의 주요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부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토마 피케티 교수가 바로 이번에 발표한 논문에서 R은 G보다 항상 크다. 이 공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니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소득 격차를 모두 설명하기엔 R은 G보다 크다는 공식,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새 논문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론 중심에 대해서 일부 수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100년간 부의 불평등은 자본소득보다는 임금소득의 격차가 가장 많이 좌우했고, 근본적으로는 교육과 기술의 격차가 임금소득의 격차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 누진세, 부유세 도입 등 그간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피케티 교수가 주장했던 정책들, 이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피케티 교수의 새 논문의 제목은 21세기 자본에 대해라는 제목입니다. 현재 전미경제학회 홈페이지에서 이 논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R보다 G가 크다. G보다 R이 항상 크다. 이 공식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극단적이고 지속적인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지난 100년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토마 피케티 교수는 나는 R이 G보다 크다는 공식이 20세기 소득과 부의 변화를 설명하거나 21세기 불평등의 궤적을 예측할 때 유일한 혹은 주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토마 피케티 교수는 지금은 대신 임금 노동자와 CEO 간의 굉장히 큰 임금 격차가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런 근로소득 격차에는 자본적 요소가 아니라 교육과 기술 격차 등이 훨씬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R이 G보다 크다는 공식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피케티가 책에서 통계를 부풀리거나 비교 연도를 잘못 골랐고 자기 마음에 드는 수치를 일부러 뽑았었다고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부의 자산조사라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상위 10%에 집중된 부는 44%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마 피케티 교수가 주장한 71%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요. 당시 피케티 교수는 무려 12개에 이르는 반박문을 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통계를 작성하면서 과거 수치는 세금 자료를 사용하고 최근 수치는 인구 통계 자료를 이어붙였다면서 오히려 파이낸셜 타임즈의 통계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도 피케티 교수는 일부 의견의 조정일 뿐이며 이번 오류로 인해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결론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세계적 부의 불평등 심화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서는 피케티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그의 책 21세기 자본론의 전반전 맥락은 자본과 소득을 비교하지 않고 자본과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면서 자본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생산성이 돌지 않고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미래로 갈수록 심화하고 이에 따라 부가 편중된다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번에 주장한 이론대로라면 현대 시장 경제에서는 굳이 자본에 대한 부유세, 고소득자 누진세 등의 수단이 아니더라도 교육기회 확대, 기술보금 확대 등으로 부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 논란, 과연 피케티 교수가 지난해 책에서 주장한 대로 자본소득의 격차가 큰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논문에서처럼 임금소득의 격차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세계적 화두인 부의 불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에서 피케티 교수의 새 논문에 따라 부의 불평등 논란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신문에 꼭 나오는 지표, PMI 지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PMI 지수가 발표되면 우리 증시는 많이 흔들리곤 합니다. 특히 중국 PMI 지표가 발표되는 날이면 아시아 증시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증시도 함께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PMI 지수, 과연 무엇일까요? PMI 지수는 우리말로는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도 불립니다. 영어로는 Purchasing Managers Index라고 해서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요.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지수를 뜻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각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또 신규 주문 등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는데요. 이후 이 결과를 0에서 100 사이에 수치로 표현한 것이 바로 PMI 지수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만큼 전반적인 한 국가의 경기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PMI 지수는 우리나라 경기 전망 자료, 중국의 PMI 지수는 중국의 경기 전망 자료로 불리기도 합니다. 통상 이 PMI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가 지금보다 확장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기 위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별로 PMI 발표 형식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948년부터 전미 구매자 관리 협회라는 곳에서 PMI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 전미 구매 관리자 협회가 공급관리협회, 이른바 ISM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PMI 지수와 같은 개념이지만 지금은 미국은 ISM 지수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장조사기관인 마르키트는 매달 미국과 유로존의 PMI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PMI 지수는 마르키트의 PMI 지수와 그리고 ISM 지수가 있고요. 유로존의 PMI 지수는 시장조사기관 마르키트가 주로 발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국가통계청과 HSBC에서 PMI 지수를 각각 발표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PMI 지수를 산출하지는 않고요. HSBC에서 집계한 수치를 활용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PMI 지수와 비슷한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기업 실사지수, 이른바 BSI 지수가 발표됩니다. BSI 지수는 한국은행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매월 발표하는데요. PMI 지수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에게 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뒤 결과를 수치로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PMI 지수와 관련된 최근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두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 유로존에서 PMI 지수가 오랜만에 좋은 수치를 보여줬다는 소식입니다. 기업들의 신규 주문 증가에 힘입은 결과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의 몇천 개에 달하는 회사들을 설문조사에 나온 마르키티의 2월 유로존 복합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로 53.5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달의 최종치인 52.6보다 조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좋은 지수가 나왔는데요. 또 전문가들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실제로 나오게 됐고요. 20개월 연속으로 50을 넘어선 수치라 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특히 미래 활동의 신호인 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신규 주문이 51.7에서 53.3으로 올랐습니다. 서비스 부문 PMI 지수도 53.9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돌았고요. 제조업 PMI 지수도 소폭 상승해서 51.2를 기록했습니다. 생산 증가가 가팔라진 것으로 지금 수치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신규 구매를 늘리면서도 여전히 가격은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거의 사상 최저 수준인 마이너스 0.6%까지 떨어진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 유럽중앙은행 ECB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까지 올리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바로 이번 달 3월부터 매월 600억 유로의 자산 매입 조치, 이른바 양적 완화를 하기로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에는 이 자산 매입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지수가 나온 유로존. 과연 이번 달부터 시행될 ECB의 양적 완화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기대 섞인 희망과 우려 섞인 절망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에서 PMI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PMI 지수와 관련한 소식도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들이 하기 좋은 장소 소개해드리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봄을 본격적으로 맞아서 봄꽃 축제가 남쪽 지방부터 서서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봄맞이 나들이 장소, 남쪽의 봄꽃 축제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구례로 가보겠습니다. 제16회 구례 산수유 꽃축제가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구례 지리산 온천관광지와 산수유 꽃축제 상설행사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노란 산수유로 물든 봄날의 풍경을 바탕으로 문화공연과 체험행사, 전시 판매와 부대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축제는 21일에 풍년 기원제를 올리면서 시작되고요. 상설행사장에서는 산수유 봄꽃 축제와 산수유 힐링가든 음악회로 분위기를 띄운다고 합니다. 구례 천년의 르네상스를 표현한 개막식과 K-팝 스타들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들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22일에는 산수유 음악여행과 산수유 히든싱어, 산수유 플라워가든 음악회 등 음악의 축제가 이어지고요. 행사장 인근 서시천변에서는 토종어류를 방류하는 행사도 이어집니다. 주말인 28일에는 클래식 판타지와 산수유 낭만 콘서트, 산수유 하모니 음악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29일에는 봄향기 콘서트와 산수유 포에버 콘서트로 폐막의 아쉬움을 달랜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에 체험해 볼 만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 산수유 나무를 현장에서 임대 분양하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산수유 보물찾기, 그리고 산수유 조격 체험, 산수유 포토제닉 등을 상설 주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산수유 시음과 산수유 아파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리산 나들이 장터에서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한 곳에 모아서 난장을 펼치고요. 또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산수유 족욕장, 관광객들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란 산수유와 함께 그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구례 산수유 축제 소개해드렸는데요. 구례에 산수유가 있다면 광양에는 매화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로 다가온 화이트데이,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매화축제가 펼쳐지는 광양 섬진강 매화마을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양 매화축제 개막 첫날인 바로 내일 저녁 7시에 축제장 주무대에서 매화꽃 달빛 음악회가 열립니다. 섬진강과 매화, 달빛이 어우러진 풍경에서 펼쳐지는 음악회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가수 여행 스케치와 앙상블 아르코, 파페라 가수 커뮨, 그리고 퓨전 국악 지음의 4가지 공연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적이면서 순수한 가사, 아름다운 멜로디로 대표되는 여행 스케치는 어쿠스틱 공연을 선사하고요. 앙상블 아르코는 전자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3인조 현악 앙상블입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봄, 그리고 김연아의 올림픽 쇼트 프로그램 곡으로 화제가 되었던 본드 앤 본드, 별에서 온 그대의 주제곡인 마이 데스티니를 연주합니다. 파페라 팀인 커뮨의 오 솔레미오와 춘향가의 쑥대머리 등 우리들에게 낯익은 대중적인 곡들도 선사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야간 산책로가 기다립니다. 산책로 변에는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매화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달빛 아래 수줍게 피어난 매화, 그리고 예쁜 조명 터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풍경을 찍어서 행사장 내 설치된 사진 인화 서비스 부스로 전송하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특별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직접 인화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매화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곳, 바로 해남입니다. 제5회 땅끝 매화축제가 땅끝에서 느끼는 매화향기라는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전남 해남군의 보혜 매실농원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남도의 봄 기운을 흠뻑 꾸밀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꾸며지는데요. 우선 축제 첫날, 지역 풍물패와 난타 공연이 어우러진 풍물 한마당이 열립니다. 그리고 놀이형 강강술래, 엿가위 춤이 공연되는 퓨전 국악 한마당도 열리고요. 또 관광객들과 지역 가수들이 함께 꾸미는 가족 노래자랑들이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합니다. 이외에도 해남의 겨울 배추를 이용한 김치 담그기, 또 해남 산이면의 대표 특산물인 인삼 시식회, 또 황토를 먹고 자란 좋은 감자를 이용한 감자전 시식회 등을 체험할 수 있고요. 땅끝 해남의 명품 특산품을 판매하는 특산물 장터와 먹거리 장터도 열립니다. 또 이 축제가 개최되는 보혜 매실농원, 이곳에는 홍매, 청매, 백매 등 다양한 색깔의 매화가 무려 15,000그룹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혜 매실농원은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개방합니다. 이렇게 아직 다른 지역은 조금 쌀쌀하지만 남도에는 꽃이 활짝 핀 것 같습니다. 산수유와 매화를 조금 일찍 만나러 남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에서 가볼 만한 봄꽃 축제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종목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시간,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강 M&T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삼강 M&T, 천방용 블록과 해양 구조물 등을 만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접어들었는데요.
조선과 해양 물량이 급감하면서 외형 감소와 함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바로 작년부터 해양 구조물 증가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턴어라운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삼성중공업 중심의 고객사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까지 고객사를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올해부터는 이 대형조선 3사 외에도 일본조선소로부터의 수주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본조선소가 삼강 M&T에 관심을 갖는 이유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엔화 약세에 따라서 일본조선소들의 물량 수주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조선소의 캐파를 넘어서서 이제 아웃소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삼강 M&T, 일본조선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원가 측면에서 일본조선소들은 자국에서 조달을 하는 것보다 한국 업체에서 제작해서 받아오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바리 조선소의 경우에는 18,000 TEU급 이상의 컨테이너척 13척,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LNG선 2척을 연초에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블록을 제작할 수 있는 설비, 삼강 M&T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조선소들의 대형 컨테이너선에 들어가는 블록을 제작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삼강 M&T는 올해 매출 2천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의 가이던스를 연초에 제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신규 수주, 일본 조선사들의 물량 확대로 예상했던 2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1위와 3위 업체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자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메가블록 수요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 일본 조선소에서의 수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요. 일본 조선소 물량은 국내 조선소 물량 대비 수익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투입 비중이 증가하는 내년부터 삼강 M&T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와 함께 일본 조선소로부터의 수주라는 새로운 매출처를 가지게 된 삼강 M&T, 오늘 주식 한마디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 한 편 준비했는데요. 바로 어제 장성남 시인의 배를 매며라는 시 전해드렸죠. 오늘은 역시 장성남 시인의 배를 밀며라는 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배를 매며와 배를 밀며 짝을 이루는 시인데요. 배를 매며가 문득 사랑에 빠지는 마음을 잘 표현해낸 시라면 오늘의 시 배를 밀며는 문득 사랑이 떠나간 상황을 배를 미는 상황에 비유해서 잘 표현해낸 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성남의 배를 밀며 이별을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해집니다. 시 함께 들어보시죠. 배를 밀며 장성남.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떡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되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배를 힘껏 밀어내듯이
이별에서 받은 슬픔도 한껏 밀어냅니다. 배가 나가면서 생긴 물 위의 자리가 조금 있으면 없어지듯이 내 안의 상처도 금방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밀려 들어오는 배처럼 슬픔도 다시 밀려 들어옵니다. 시인이 정말 훌륭히 표현해낸 배를 미는 것과 닮은 사랑과 이별의 모습이었습니다. (3월은) 생각보다 참 깁니다. 28일로 마무리됐던 2월과는 달리 31일까지 있고요. 또 휴일이 있었던 2월과는 달리 휴일 없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3월. 봄이 오는 설렘과 그리고 저희 경제돋보기에서 알려드리는 재미있는 정보들로 활기찬 3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